혹시 요즘 명동이나 홍대에 가보신 적 있으신가요? 외국인 관광객들이 양손 가득 쇼핑백을 들고 나오는 곳 올리브영만큼이나 붐비는 의외의 장소가 있습니다. 바로 문구점, 아트팍스입니다. 아니, 문구점이라뇨? 지금이 어떤 시대입니까? 다이소가 5,000원 이하 초저가 시장을 완전히 장악했고, 로켓 배송 쿠팡이 생필품 시장을 집어삼켰습니다. 게다가 아이들이 줄어들면서 학교 앞 문방구는 멸종 위기종이 된 지 오래입니다. 실제로 한때 문구업계의 양대 산맥이었던 모닝글로리나 바른손 같은 전통 강자들은 수년째 적자의 늪에서 허덕이거나 겨우 명맥만 유지하고 있는 게 냉혹한 현실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 아주 기이한 데이터가 하나 있습니다. 모두가 침몰하던 2023년 아트팍스는 매출 2,479억 원이라는 창사 이래 최대 실적을 기록합니다. 불과 2년 만에 30%가 넘는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여준 겁니다. 심지어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2배 가까이 뛰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1984년생, 올해로 40살이 된 이 아재 브랜드는 어떻게 10대들의 방앗간이자 글로벌 힙스터블의 성지가 될 수 있었을까요? 오늘은 문구업계의 침몰 속에서 홀로 살아남은 생존자, 아니 포식자가 된 아트팍스의 미스터리를 추적해봅니다. 시간을 잠시 90년대, 2000년대 초반으로 돌려보겠습니다. 당시 학창시절을 보낸 분들이라면 기억하실 겁니다. 새학기가 되면 우리는 문방구로 달려갔습니다. 그때의 문구업계는 기능의 모닝글로리와 디자인의 아트박스가 양분하고 있었죠. 특히 아트박스는 단순히 공책을 파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펜시몽구라는 개념을 처음 도입해서 예쁜 쓰레기, 아니 갖고 싶은 예쁜 물건들을 파는 여학생들의 놀이터였습니다. 당시 아트박스의 핵심 전략은 명확했습니다. 우리가 직접 만든다. 전체 상품의 70% 이상을 자체 디자이너들이 만든 PB 상품, 즉 자체 브랜드 상품으로 채웠습니다. 캐릭터, 디자인, 생산까지 수직 계열화된 일종의 제조 기반 리테일러였던 셈이죠. 하지만 영원할 것 같았던 이 황금기에도 균열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아이폰이 등장했고 세상은 디지털로 급변했습니다. 손으로 꾹꾹 눌러 쓰던 다이어리는 스마트폰 캘린더 앱으로 대체됐고 친구에게 보내던 엽서는 카카오톡 메시지가 됐습니다. 게다가 결정타는 저출산이었습니다. 공책과 펜을 사줄 아이들이 사라진 겁니다. 경쟁사들은 매장을 줄이고 사업을 축소하며 긴축 재정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아트박스는 오히려 직영점을 늘리는 역주행을 선택합니다. 뚝심이 있었던 걸까요? 아니면 현실 파악을 못했던 걸까요? 당시 업계에선 무모한 고집이라는 비판적인 시선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우려는 머지않아 현실이 될 뻔했습니다. 바로 그 사건이 터지기 전까지는 말이죠.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전 세계가 멈췄습니다. 오프라인 매장에 손님이 끊긴 건 당연한 일이었지만 아트박스에는 더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합니다. 바로 공급망의 붕괴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아트박스는 자체 제작 상품 비중이 절대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생산 공장이 있던 중국이 봉쇄되면서 물건이 들어오질 않는 겁니다. 매장은 열려 있는데 팔 물건이 없는 그야말로 개점 휴업 상태. 텅 빈 매대를 바라보는 점주들의 속은 타들어갔겠죠. 이때 아트박스는 창사 36년 만에 가장 파격적인, 어찌 보면 굴욕적일 수도 있는 결단을 내립니다. 아트박스 로고가 없어도 좋다. 지금 당장 팔 수 있는 건 다 가져와라. 네, 바로 사입의 비중을 대폭 늘린 겁니다. 빈 매대를 채우기 위해 아이돌 앨범부터 짱구, 산리오 같은 일본 캐릭터 굿즈, 심지어는 젤리와 세계 과자까지 닥치는 대로 들여왔습니다. 내부에서는 반발이 심했습니다. 이건 아트박스의 정체성을 버리는 짓이다. 우리가 동네 잡화점이냐? 라는 목소리가 나왔죠. 결과적으로 매장은 통일된 톤 앤 매너가 깨지고 온갖 잡화가 뒤섞인 혼돈의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기막힌 반전이 일어납니다. 이 정체불명의 혼란스러움이 소비자들에게는 한국의 돈키호테 같은 보물찾기의 재미로 다가온 겁니다. 깔끔하게 정리된 다이소에서는 느낄 수 없는
구석구석 뒤져봐야 뭐가 나올지 아는 디깅의 맛. 코로나라는 절체절명의 위기가 아트박스의 고집스러운 제조업 DNA를 강제로 플랫폼 DNA로 수술해버린 셈입니다. 텅 빈 매대를 채우기 위한 절박한 임시랑편이 결과적으로는 신의 한 수가 된 과정. 정말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왜 하필 이 자파점 전략이 지금의 Z세대에게 먹혀들었을까요? 핵심은 속도와 도파민입니다. 기존 아트박스의 방식, 그러니까 기획하고 디자인해서 공장에서 찍어내는 방식은 최소 6개월이 걸립니다. 하지만 지금 트렌드는 어떻습니까? 어제 틱톡에서 뜬 춤추는 인형이 내일이면 식어버리는 시대입니다. 6개월 뒤에 내놓으면 이미 유물이죠. 아트박스는 외부 소싱 비중을 늘리면서 이 속도전을 가능케 했습니다. 유행하는 아이템이 있다? 바로 도매상에서 떼우면 그만이니까요. 이제 10대들은 요즘 유행하는 거 다이소에는 없어도 아트박스에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불친절한 진열의 미학입니다. 아트박스 매장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정신이 없습니다. 어디에 뭐가 있는지 직원도 모를 것 같은 그 복잡함. 이게 기성세대에게는 피로감이지만 Z세대에게는 도파민이 터지는 게임입니다. 내가 원하는 물건을 1분 만에 찾아서 나가는 목적형 구매가 아니라 뭘 살지 모르고 들어와서 30분을 헤매다 우연히 내 취향의 아이템을 발견하는 발견형 구매. 아트박스는 이제 물건을 파는 곳이 아니라 고객의 시간을 점유하는 공간이 된 겁니다. 여기에 K-팝 아이돌 앨범과 응원봉, K-캐릭터 굿즈까지 한자리에 모아두니 외국인 관광객들에게는 여기저기 다닐 필요 없이 한국 문화를 한 방에 체험하는 오프라인 굿즈 플랫폼으로 인식되기 시작한 거죠. 이제 아트박스는 더 이상 단순한 문구점이 아닙니다. 그들의 전략은 아주 영리하게 진화했습니다. 외부 상품으로 트래픽, 즉 사람을 모으고 이익은 자체 PB 상품으로 남기는 하이브리드 전략을 구사합니다. 인기 있는 짱구 굿즈를 사러 왔다가 옆에 있는 아트박스 자체 캐릭터인 갈라파고스 프렌즈 인형이 귀여워서 같이 사게 만드는 거죠. 요입은 트렌드로, 마진은 브랜드로 챙기는 겁니다. 공간 전략도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골목 상권의 20평, 30평짜리 가게였다면 이제는 스타필드나 대형 쇼핑몰에 100평 이상의 메가스토어를 냅니다. 물건을 파는 게 아니라 체험을 팔겠다는 의지입니다. 이런 자신감은 해외로도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16개국에 진출해 있는데 특히 몽골이나 중앙아시아에서는 아트박스가 단순한 상점을 넘어 가장 힙한 K 라이프스타일 편집숍으로 통합니다. 물론 장밋빛 미래만 있는 건 아닙니다. 알리익스프레스나 테무 같은 중국 이커머스가 초저가 공세로 오프라인 시장을 위협하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택배를 기다리는 설렘보다 지금 당장 손에 쥐는 즐거움을, 그리고 최저가 검색보다 매장에서의 우연한 발견을 무기로 삼는다면 아트박스의 경쟁력은 온라인이 대체할 수 없는 영역에 굳건히 서 있을 겁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아트박스의 화려한 부활은 천재적인 경영자의 완벽한 마스터 플랜 덕분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예기치 못한 팬데믹이라는 재난 앞에서 30년 넘게 지켜온 제조라는 자존심을 버리고 유통이라는 유연함을 선택했기에 가능했습니다. 찰스 다윈은 말했습니다. 살아남는 종은 가장 강한 종도, 가장 똑똑한 종도 아니다. 변화에 가장 잘 적응하는 종이다. 아트박스는 이 진화론을 한국의 리테일 시장에서 몸소 증명해냈습니다. 문구점인 듯 문구점 아닌 문구점 같은 곳. 정체성이 모호해졌다고 비판받았지만 그 모호함 덕분에 무엇이든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기억 속 아트박스는 어떤 모습인가요? 혹시 학창시절 펜 하나를 고르며 설레던 추억 속에 멈춰있지는 않으신가요? 이번 주말 근처의 아트박스에 한번 들러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곳에서 뜻밖의 취향을 발견하는 소소한 행복이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오늘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더 흥미로운 비즈니스 비하인드 스토리로 찾아오겠습니다.